전 세계 100개국 여행이 목표인 부부가 26번째 나라로 한국을 선택했다가 부모님까지 모시고 재방문하겠다며 눈물 흘린 진짜 이유 알고 계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즘 외국인 유튜버들이 한국 오는 거 진짜 많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알리시아와 네이트 부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여행 좀 다니는 평범한 커플이 아니라 지난 4년 동안 전 세계 100개국을 여행하는 걸 인생 목표로 삼고 달려온 진성 여행 마니아 부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25개국을 다녀온 상태에서 26번째 여행지로 한국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나요? 유럽의 낭만적인 파리, 이탈리아의 역사적인 로마, 미국의 화려한 뉴욕, 일본의 전통미, 동남아의 이국적인 풍경들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 한국을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이들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한옥마을이었는데요.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필수 코스로 자리 잡은 이곳에서 이 부부는 첫 발을 내딛자마자 완전히 매료되어 버렸습니다. 고즈넉한 한옥의 첨화성과 기와 지붕이 만들어내는 곡선미,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 구성이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한옥 특유의 미학적 우아함과 기능적 설계는 서양의 직선적이고 실용주의적인 건축, 철학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거든요. 특히 한옥의 첨화는 여름에는 햇빛을 가리고 겨울에는 햇빛을 실내 깊숙이 들여보내는 과학적 설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건축학적 지혜는 현대, 친환경 건축에서도 재조명받고 있는 핵심 기술입니다. 한옥마을 곳곳을 거닐던 이들은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며 정겨운 풍경을 감상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한국은 전통을 박제화해서 보존하는 게 아니라 현대적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죠. 한옥 안에 모던한 카페가 있고 전통 공간에서 현대적 문화를 즐기는 이 독특한 융합 방식은 일본처럼 전통을 관광 상품으로만 소비하거나 중국처럼 무분별하게 복제만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화적 성숙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선가 풍겨오는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에 이끌려 발걸음을 멈춘 곳이 바로 쿠키 전문점이었는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레전드의 시작입니다. 알리시아는 이곳에서 한국인 특유의 친절함에 완전히 녹아내렸거든요. 그녀는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며 우리가 가는 나라마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지만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다고 말했는데요. 여러분 이 문장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시나요? 이미 25개국을 다녀본 사람이,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문화와 서비스 수준을 몸소 체험한 사람이 한국의 친절함을 최고로 꼽았다는 거잖아요. 서양의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팀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상업적 친절이고, 일본의 친절은 형식적이고 매뉴얼화된 기계적 친절인 반면 한국의 친절은 진심 어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서적 친절이에요. 이게 바로 홍익인간 정신과 공동체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한국 사회만의 독특한 정서적 자산이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손님을 단순히 고객이 아니라 소중한 손님, 나아가 인연으로 대하는 문화가 있죠. 이런 차별화된 정서적 접근은 글로벌 서비스 산업에서도 한국형 서비스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핵심 경쟁력입니다. 이들이 구매한 쿠키는 버터 없이 만들어져서 모양이 납작하고 독특했는데, 여기서 또 한 번 한국의 제빵 기술력이 빛을 발합니다. 서양 쿠키는 대부분 버터를 기본 베이스로 사용하는 고칼로리, 고지방 간식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버터 없이도 이렇게 고소하고 맛있는 쿠키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독자적인 레시피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재료를 빼는 게 아니라 대체 재료를 통해 맛과 식감을 구현하는 식품공학적 접근이거든요. 한국의 제과제빵 기술은 전통적인 떡 제조 기술과 현대적인 베이킹 기법이 결합되면서 독특한 진화를 이뤄왔고, 이제는 파리바게뜨가 프랑스에 역진출하고 한국 베이커리 브랜드들이 동남아 시장을 장악하는 수준까지 온 거예요. 네이트는 오리지널 쿠키를 먹으면서 납작한 설탕 과자 같은 식감이 정말 좋다며 즐거워했고, 고추 쿠키와 초콜릿 칩 쿠키의 따뜻하고 깊은 맛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특히 고추 쿠키라는 발상 자체가 얼마나 창의적인지 아시나요? 서양에서는 상상도 못할 조합이거든요. 단맛과 매운맛의 조화, 이건 한국의 전통 음식 문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미각의 복합성을 디저트에 적용한 혁신적 시도예요. 프랑스 파티시에들이 수백 년 동안 지켜온 전통 레시피에 갇혀 있을 때, 한국은 이렇게 과감하게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맛의 지평을 개척하고 있는 거죠.
쿠키를 먹으며 기분이 좋아진 부부는 한옥마을 길거리에 있는 뽑기 기계를 발견하고 오늘의 운세를 확인해 보는 소소한 재미를 즐겼는데요. 이것도 정말 한국적인 풍경이에요. 전통적인 한옥거리에 레트로 감성의 뽑기 기계가 있고 외국인 부부가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는 이 장면은 한국 문화의 다층적 매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거든요. 한국은 전통과 현대, 고급과 대중, 진지함과 재미가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문화적 유연성이 엄청나게 발달한 나라예요. 이런 문화적 포용력과 융합 능력이 바로 K-팝, K-드라마가 전 세계를 석권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토대죠.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이들은 저녁 식사를 하러 이동했는데 길을 걷던 중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 진풍경을 목격합니다. 부부는 사람들의 시선을 따라 하늘을 바라보며 한국의 아름다운 저녁 풍경과 도시의 활기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고 하는데요. 이 장면에서 드러나는 게 바로 한국의 공동체 문화예요. 모든 사람이 같은 방향을 보며 순간을 공유하는 이 자발적 동조 현상은 개인주의가 극도로 발달한 서양 사회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광경이거든요. 한국 사회의 높은 사회적 응집력과 집단적 감수성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빠른 방역 대응을 가능하게 했던 핵심 사회자본이었죠. 식당에 들어선 이들이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인 건 바로 소주였습니다. 약 16도 정도의 알코올 도수를 확인하며 처음으로 소주를 주문한 부부는 한국의 식사 문화를 직접 체험한다는 사실에 무척 설레어했는데요. 소주는 그냥 술이 아니라 한국의 회식 문화와 사회적 관계 형성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문화적 상징이에요. 서양의 와인 문화가 계급적이고 형식적이라면 한국의 소주 문화는 평등하고 유대감을 강조하죠. 같은 잔을 돌려가며 마시고 서로 술을 따라주며 예의를 표하고 술자리를 통해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전환하는 이 독특한 사회적 기능은 한국만의 특별한 문화 코드예요. 그리고 소름 돋는 건 소주의 국제적 확산 속도예요. 이제 소주는 전 세계 증류주 판매량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보드카도 아니고 위스키도 아니고 한국의 소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술이라는 거예요. 참이슬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증류주 브랜드이고 이건 단순히 술을 파는 게 아니라 한국의 생활 문화를 수출하는 거죠. 미국 대도시의 바에서 소주 칵테일이 유행하고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 드라마 보면서 소주 마시고 동남아 편의점 냉장고에 소주가 가득한 이 현상이 바로 소프트 파워의 실체예요. 본격적인 식사가 시작되자 테이블 위에 한국의 대표적인 반찬인 김치가 놓였는데 부부는 소스 없이 제공되는 김치의 본연의 맛에 궁금증을 가졌어요. 여기서 김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김치는 그냥 반찬이 아니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세계적 발효 식품이거든요. 서양의 피클이나 독일의 사우어크라우트와 비교하면 김치의 우월성이 확 드러나요. 김치는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이 증식하면서 프로바이오틱스 효과를 내고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 같은 영양소가 풍부해지며 항암 효과까지 있는 슈퍼푸드예요. 더 중요한 건 김치의 다양성이에요. 배추김치, 깍두기, 총각김치, 파김치, 갓김치, 오이소박이 등등 지역과 재료에 따라 수백 가지 변형이 존재하는 이 놀라운 다양성은 한국 음식 문화의 깊이를 보여주는 증거죠. 일본의 스케모노는 단순히 소금에 절인 채소일 뿐이고 서양의 피클은 식초에 담근 오이가 전부인데 김치는 재료의 조합, 발효 정도, 양념의 배합에 따라 무한대의 맛을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 음식이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은 이유고 김치가 건강식품 시장에서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는 이유죠. 고기를 소스에 찍어 먹으며 네이트와 알리시아는 오마이갓 정말 맛있다를 연발했는데요. 한국 고기 요리의 백미는 바로 양념과 소스의 조화예요. 한국은 단순히 고기를 굽는 게 아니라 마리네이드, 기법을 통해 고기의 맛을 깊숙이 스며들게 하고 쌈장, 된장, 고추장 같은 다양한 소스를 곁들여 맛의 레이어를 만들어내죠. 서양의 스테이크는 고기 본연의 맛에 소금과 후추만 치는 단순한 조리법인데 한국은 고추장의 캡사이신, 된장의 감칠맛, 마늘의 알리신, 참기름의 고소함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다차원적 미각 경험을 제공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 한국 음식이 왜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지 아시나요? 바로 감칠맛 때문이에요. 감칠맛은 단맛, 짠맛, 신맛, 쓴맛에 이어 5번째 맛으로 인정받은 미각인데 한국 음식은 발효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감칠맛을 극대화하는 조리법이 발달했어요. 된장,
고추장, 간장 같은 발효 장류는 아미노산이 분해되면서 글루타민산이 생성되고 이게 바로 감칠맛의 핵심 성분이거든요. 일본이 화학조미료 MSG를 발명해서 인위적으로 감칠맛을 만들어낼 때 한국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자연 발효를 통해 천연 감칠맛을 음식에 구현하고 있었던 거죠. 식사를 마친 후에도 이들의 먹거리 탐방은 멈추지 않았어요. 길거리 상점들을 구경하다가 냉동 상태로 판매되는 독특한 간식을 발견했는데 마치 솜사탕처럼 달콤하면서도 겉은 사탕처럼 단단하고 속은 차가운 식감에 신기해하며 한국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간식 문화에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길거리 음식 문화는 정말 세계적으로 독보적이에요. 떡볶이, 순대, 어묵, 호떡, 붕어빵, 계란빵 등등 저렴한 가격에 푸짐한 양과 뛰어난 맛을 제공하는 이 길거리 음식 생태계는 한국의 서민 문화와 음식에 대한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죠. 일본의 길거리 음식이 다코야키, 야키토리 몇 가지에 국한되어 있고 유럽의 길거리 음식이 비싸고 양도 적은 반면 한국은 계절마다 새로운 길거리 음식이 등장하고 유행하고 진화하는 역동적인 푸드씬을 가지고 있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도 허니버터칩 열풍, 마라탕 열풍, 탕후루 열풍이 있었잖아요. 이런 빠른 트렌드 순환과 적응력은 한국 소비 시장의 역동성과 소비자들의 높은 안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첫날을 마무리하고 부부는 한옥 숙소에서 특별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네이트는 한국의 전통적인 온돌 문화와 바닥에서 자는 경험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생각보다 편안했다고 소감을 전했는데요. 온돌은 정말 과학적으로 우수한 난방 시스템이에요. 서양의 벽난로나 라디에이터가 공기를 데워서 열을 전달하는 대류 방식이라면 온돌은 바닥을 직접 데워서 복사열로 공간을 따뜻하게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왜 우월하냐면 복사열은 대류열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먼지가 날리지 않으며 온도 분포가 균일하고 특히 발부터 따뜻하게 해서 인체 건강에 이상적이에요. 온돌의 역사는 고구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2000년 된 난방 기술이 현대 바닥 난방 시스템의 원조예요. 유럽이 최근에야 언더플로어 히팅을 고급 주택에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한국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 기술을 완성해서 사용해왔던 거죠. 그리고 놀라운 건 온돌 원리가 현대 건축에서 재조명받으면서 친환경 건축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이에요. 한국의 전통 기술이 현대 건축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거예요. 체크아웃을 하기 전 숙소 사장님과 대화를 나눈 알리시아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정에 마음이 뭉클해졌는데요. 마침 한국의 큰 명절 기간이었고 사장님과 따뜻한 덕담을 나누며 알리시아는 한국에서의 시간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고 이곳의 정겨운 분위기가 벌써부터 그리울 것 같다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단 하루 만에 외국인 여행객을 이렇게까지 감동시킬 수 있는 나라가 세상에 몇이나 되겠어요? 이게 바로 한국인의 정, 한국 특유의 따뜻한 인간관계가 만들어내는 마법이에요. 서양은 프라이버시를 중시하고 거리를 두는 문화잖아요. 친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감정 표현도 절제적이고요. 일본은 예의는 바르지만 형식적이고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많이 받죠. 그런데 한국은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진심으로 대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공감 능력이 탁월한 문화예요. 이런 정서적 풍부함과 인간적 온기는 한국이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문화 자산이고 K-드라마가 전 세계인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예요. 이어지는 일정으로 부부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궁궐인 경복궁을 찾았습니다. 1394년에 지어졌다는 역사적 배경을 접한 네이트는 그 오랜 세월을 버텨온 건축물의 웅장함에 놀라워했는데요. 경복궁은 그냥 오래된 건물이 아니라 조선 왕조 600년의 역사와 한국 건축 미학의 정수가 담긴 문화유산이에요. 1394년이면 유럽은 중세시대였고 미국은 아예 발견되지도 않았던 시기거든요. 그 시절에 이미 이렇게 거대하고 체계적인 궁궐 건축을 완성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나요? 경복궁의 건축 원리는 음양오행 사상과 풍수지리를 바탕으로 하는데 각 건물의 배치, 방향, 높이가 모두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정전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중심 건물이고 경회로는 물 위에 지어진 누각으로 자연과의 조화를 보여주죠. 이런 건축 철학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우주의 질서를 건축물로 구현하려는 심오한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유럽의 성이 군사적 방어를 목적으로 한 거대한 요새라면
한국의 궁궐은 철학과 예술과 정치가 융합된 문화적 공간이에요. 한복을 입고 궁궐 곳곳을 누비는 사람들을 보며 알리시아는 이곳의 모든 풍경이 너무나 아름답고 마음에 든다며 행복해했는데요. 한복 대여 문화도 정말 한국적인 풍경이죠. 일본의 기모노 대여가 관광 상품화되어 있긴 하지만 한복은 기모노보다 훨씬 활동적이고 편안하며 색감도 화려하고 다양해요. 기모노가 형식적이고 복잡한 착용 절차 때문에 입고 다니기 불편한 반면 한복은 비교적 간편하면서도 우아한 실루엣을 만들어내죠. 최근 한복의 세계적 인기는 정말 폭발적이에요. 글로벌 명품 브랜드들이 한복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을 선보이고 해외 셀럽들이 한복을 입고 레드카펫에 등장하고 메타버스에서 한복 아바타 의상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한복의 곡선미와 색채 조합은 현대 패션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디자인 요소예요. 전통 의상이 현대 패션 트렌드로 재해석되고 있는 건 한국 문화의 시대를 초월한 보편성과 미학적 우수성을 증명하는 거죠. 경복궁 주변에서도 이들의 먹방은 계속되었는데 한국의 대표적인 겨울 간식인 붕어빵과 계란빵을 맛보게 되었어요. 붕어빵 속에 든 달콤한 팥소와 쫄깃한 반죽의 조화, 그리고 빵 위에 계란이 통째로 올라가 든든하고 고소한 계란빵의 맛에 감탄하며 연신 최고라는 찬사를 보냈는데요. 이런 길거리 간식 문화는 한국의 서민 음식 문화가 얼마나 발달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붕어빵은 일본의 타이야키에서 유래했지만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진화하며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되었어요. 한국 붕어빵은 속이 꽉 차 있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며 팥소의 단맛이 절묘하게 조절되어 있죠. 일본 타이야키는 비싸고 양도 적은데 한국 붕어빵은 저렴한 가격에 포만감까지 주는 서민 간식의 정수예요. 계란빵은 아예 한국에서 창조된 독창적인 길거리 음식이고요. 빵 위에 계란을 통째로 올리고 구워내는 이 발상은 어디에도 없는 한국만의 창의적 요리법이에요. 여행의 피로를 풀기 위해 이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곳은 티테라피 카페였습니다. 이곳에서 설문지를 작성해 자신의 체질과 상태에 맞는 차를 추천받는 이색적인 경험을 했는데 이건 한국의 전통 한의학과 현대적 웰니스 트렌드가 결합된 혁신적인 서비스예요. 서양의 커피 문화가 카페인 섭취를 통한 각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한국의 차 문화는 신체 건강과 정신적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총체적 웰빙 접근이에요. 한국의 전통차는 오미자차, 대추차, 쌍화차, 유자차 등 계절과 체질에 맞춰 마시는 양리적 기능을 가진 건강 음료예요. 서양의 허브티가 단순히 향을 즐기는 기호 음료라면 한국의 전통차는 몸에 열을 내리고 기운을 북돋우고 혈액 순환을 돕는 등 구체적인 건강 효과를 목적으로 마시는 기능성 음료죠. 이런 예방의학적 접근은 사스코브이드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건강관리 철학이에요. 특히 야외 정원에서 즐기는 족욕 서비스는 이들에게 최고의 힐링을 선사했습니다. 네이트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차를 마시는 이 순간이 정말 평화롭다며 만족해했고 알리시아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을 아쉬워할 정도로 한국의 차 문화와 힐링 프로그램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족욕은 한국 전통의학에서 매우 중요한 건강관리 방법인데 발에는 전신의 혈자리가 모여 있어서 족욕을 하면 혈액 순환이 개선되고 전신의 기운이 소통된다는 원리예요. 서양의 스파가 고가의 럭셔리 서비스로 소수를 위한 것이라면 한국의 찜질방, 사우나, 족욕 문화는 합리적인 가격에 누구나 접근 가능한 대중적 웰니스 문화예요. 이런 평등한 건강 문화는 한국 사회의 공동체주의와 건강에 대한 보편적 관심이 만들어낸 독특한 사회 인프라죠.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한국식 스파와 찜질방이 인기를 끌고 있는 건 이런 접근성과 효과성 때문이에요. 이번 한국 여행을 통해 알리시아와 네이트 부부는 단순히 유명한 관광지를 둘러보는 것을 넘어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정과 온기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어요. 처음 만나는 외국인에게도 친절을 베푸는 상인들, 명절의 의미를 나누며 따뜻하게 배웅해주는 숙소 주인, 그리고 정성이 담긴 한국의 전통 음식과 차까지 모든 것이 이들에게는 감동 그 자체였죠. 25개국을 여행한 사람들이 한국에서 받은 이 감동은 단순한 관광 경험이 아니라 문화적 교류와 인간적 교감의 결과물이에요. 이들 부부는 한국 여행을 마친 후 다음번에는 꼭 자신들의 부모님을 모시고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시나요? 여행객이 재방문 의사를 밝히는 건 흔한 일이지만 부모님을 모시고 오겠다는 건
자신이 경험한 감동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의미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들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곳으로 각인된 거예요. 전 세계 100개국을 여행하는 게 목표인 사람들이 26번째 방문지인 한국을 이렇게까지 특별하게 기억한다는 건 한국의 관광 산업이 단순히 명소를 보여주는 수준을 넘어서 진정한 문화적 경험과 감동을 제공한다는 증거예요. 프랑스의 에펠탑, 이탈리아의 콜로세움,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처럼 유명한 랜드마크는 없어도 한국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 깊이 각인되는 무형의 가치를 제공하는 거죠. 한국 관광의 진짜 경쟁력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있어요. 첨단 시설과 화려한 건축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깊이 있는 문화 경험이에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한 후 K-팝 팬이 되고 K-드라마를 찾아보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문화적 전환점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